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앞선 정보를 이해할 틈도 없이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죠. 마치 삼키기도 전에 또 다른 음식이 입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소화를 더 어렵게 하죠. 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본인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판단해버리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듣고 투자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더 몸을 사려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17세기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말합니다.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충분한 어둠이 있다. 세상은 원래 빛난다거나 본래 어둡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저 무수한 사실들의 집합일 뿐이죠. 그것을 빛으로 보거나 어둠으로 보는 건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일 겁니다. 눈앞에 유리 하나가 세상을 비추는 창이 되게 할지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할지 역시 그러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연휴 어떻게 잘들 보내셨나요? 아마 오늘도 쉬는 분들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출근길에 차가 별로 안 막히더라고요. 빨리 오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또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 초에 3,600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5% 이상, 하이닉스가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휴장하고 있었을 때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좋았죠. 주식 물론이고 비트코인, 금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위험자산 할 것 없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너도 나도 강세인데요. 거품 우려도 일각에선 좀 나옵니다만 같이 한번 따져보실까요? 자, 그리고 정부가 대규모 신용 사면과 함께 일명 배드뱅크까지 출범을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에 더 적극 나서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도덕적 해이 문제, 또 금융사의 건전성 우려 안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나눠주십시오. 또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좀 받아보고요. 선물도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세 글자 외래어인데요. 이달 초에 미국 의회가 건강보험 보조금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서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죠. 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이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 거죠. 공공서비스도 일부 중단된 상황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공항에서는요, 관제 인력이 부족해서 항공편 수천 편이나 지연 또는 취소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은 국립공원이나 박물관에 가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낯설지는 않은데요. 1995년 클린턴 정부 당시에 21일, 2013년 오바마 정부 당시에 16일, 그리고 2018년 트럼프 1기 때도 35일간 이 사태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행정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황을 외래어, 이 세 글자로 부릅니다. 우리가 예전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쉬는 날 셔터 닫는다 이런 뜻으로 많이 좀 부르기도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커피 쿠폰만 해도 40분께 돌아갑니다. 많습니다. 제가 다 못 불러드리더라도 추첨을 통해서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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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개장 초에 코스피가 3,600선을 돌파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좀 상승폭 내주고 3,570까지 0.6% 오르는 상황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우리 휴장일 동안에도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금값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대부분이 랠리를 펼쳤죠.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예지 에디터. 네, 에브리싱 랠리 모든 게 다 오른다라는 의미의 이제 키워드가 좀 떠올랐는데요. 네. 뭐 주식, 원자재, 금, 암호화폐까지 거의 모든 자산군이 다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안전자산이 오르면 위험자산은 떨어지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그 현상들이 공식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이 좀 같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좀 얼마나 올랐나 하고 살펴봤더니 올 한 해 지금까지 S&P 500이 거의 15% 가까이 그리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금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트로이 온스당 4,000달러 돌파하면서 올해 50%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우리가 그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자산도 30% 넘게 올랐고 은, 뭐 원자재, 뭐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계속 랠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자산군이 다 같이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보통 위험 자산이 오르면 안전 자산은 쉬어가고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리면 위험 자산은 좀 크게 조정을 받고 하는 흐름들이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위험 자산 할 것 없이 안전 자산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오르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주동이자.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아무래도 유동성의 영향이 크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돈이 많으면요, 그 돈들이 투자처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것들이 뭐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것에 갔다가도 야 남는 건 또 그래도 안전한 자산이라도 또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식의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도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영향도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네. 뭐 물론 이제 힘싸움은 있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에 언급은 안 됐지만 부동산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동성이 또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 이 모든 자산들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이 AI라는 것이 얼마나 큰 모멘텀으로 언제까지 가느냐. 이게 현재 뭐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정도로 AI 하나만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느 산업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 뭐 엔비디아 같은 기존에 뭐 게임칩을 만든 회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회사가 AI 관련주로 묶였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AI 반도체 칩을 하면서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기업들이 AI를 붙이면서 여기에다가 주가를 부양시키는 여러 가지 돈이 몰리는 힘이 불리는 것들도 아마 현재 여러 가지들이 올라가는 데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는요, 주식 시장이랑 비트코인 시장도 반비례 관계였었거든요. 네.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한 2, 3년 전에 깨졌었습니다. 주식 시장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간다. 이런 식의 생각하지 못한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흐름은 금도 오르고요. 비트코인도 오르고요. 주식도 오르고요. 부동산도 오르고요. 정말로 모든 것이 오르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권소영 기자. 안전자산으로 요새 이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위험자산으로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변동성을 놓고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자산은 없는 거잖아요. 위험자산이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그 안전 자산이냐 위험 자산이냐 네네. 논란은 왜 그쵸.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잘생긴 애들 중에 제일 못생긴 애라 제일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잘생긴 애. 약간 이 정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단순한 안전자산 수요라면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을 꼽는 게 뭐 금도 있지만 뭐 달러, 예전에 우리 스위스 프랑, 뭐 일본 엔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을 안전자산을 꼽았는데 지금 이런 자산들은 다 이제 가치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올라간다 해서 이 안전자산을 찾아 투자한다는 것보다는 화폐 신뢰 붕괴, 이게 굉장히 큰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AI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에브리싱 랠리의 한 축은 화폐에 대한 신뢰라는 게 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정부가 이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부채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과연 이 높아진 부채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서 화폐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겠냐, 과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미국 부채は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총재가 네. 재정 정책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 같다, 추진할 것 같다 이러면서 일본 장기 국채 금리 올랐잖아요. 유럽에서도 지금 뭐 프랑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재정 우려가 불거진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채권에 투자했을 때 과연 수익이 날 것이냐라는 우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 구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 유지되지 못할 화폐
대신 뭘 투자할 것이냐, 가치를 저장해줄 만한 수단을 찾아서 실물, 대체자산 이런 것들을 사들이는 건데 이게 사실 요새 이제 뭐 에브리싱 랠리라는 키워드랑 같이 뜨고 있는 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폐 탈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화량을 늘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을 의미를 하는 건데 뭐 사실 비트코인이 딱 이런 이제 컨셉에 맞는 투자처인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 뭐 안 오르는 걸 먼저 말해보시라 하거든요.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안 오르는 게 거의 내 월급 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시라. 다른 것 가게 뭐 집값, 주식, 뭐 코인, 금가, 밥상머리 물가 뭐 당연하고 그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참 심플하게 답은 나오죠. 박희영 님도 미국 정부가 이 상황,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죠. 이 상황인데도 증시는 계속 날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과거 우리가 뭐 트럼프 일기 때나 아니면 오바마 정부 때 이때는 큰일 날 뻔했네요. 정답 말씀드릴 뻔했네. 이때는 증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봐야 한 달 뒤면 다시 회복돼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또 돈은 계속 풀리고 있고요. 1749님 긴 연휴 명절 리듬이 깨질 만한데요. 주식이 행복을 주는 금요일입니다. 그 또 기분은 좋으실 거예요. 국내 증시에서 조금 더 그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게요. 안전자산 이야기부터 좀 더 해볼까요? 그러면 안전자산 대표적인 거 이제 금이 있죠. 그리고 미국 국채도 있을 테고 통화 중에서는 달러화가 그 중에서는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근데 시장의 돈은 그 금 쪽으로 훨씬 더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호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금값 랠리. 최근에 온스당 4,000달러 넘었었죠. 네. 일단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그리고 금 그리고 달러 이렇게 해서 어떤 자산군을 저희가 이제 대체 자산군 쪽에서 어떤 쪽으로 많이 돈이 몰리느냐 봤을 때 아까 권소영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암호화폐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이 화폐 자체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퀴즈의 정답이기도 한 이 미국 연방정부의 땡땡땡 이 현상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 시장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요인으로도 꼽히거든요. 오히려요? 예.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채보다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면 된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이 말은 즉 정부가 돈을 풀어서 성장하고 또 국가 부채를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겠다. 그럼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가 없겠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폐 가치 계속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서 그 금에 좀 더 주목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금융권에서는 금이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다. 아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조정을 받고 다른 자산으로 조금 분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나뉘고는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근본적인 그 의구심,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가치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금만큼 지금 조금 주목을 받는 다른 자산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결국에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귀결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코스피 이러다가 4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비트코인 하나당 이제 2억 원 가는 거 아니냐? 돌반지 한 돈에 100만 원 가는 거 아니냐? 이게 기대 반 우려 반일 수도 있겠고 또 한켠에서는 이거 이러다 너무 거품 끼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자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상의 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을 갖고.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목표가를 18만 1,000달러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하나로 계산해 보면 2억 5,700만 원 정도인 건데. 2억 5천이요? 예, 뭐 부자 아빠 이런 분들도 계속 이제 비트코인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는 이제 국가 전략 자산 이런 것들을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이제 위험 자산이냐 뭐 아니면 안전 자산이냐 약간 이렇게 고민할 때 보면 변동성 면에서는 위험 자산이지만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이제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비축해야 되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꼽고 있고, 거기다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이제 채택한 국가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연기금 이런 데들은 아예 가상자산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못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회사채도 AA 이상만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제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언젠가는 아마
조만간 이런 가상자산을 담는 시기도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 이런 안전한 자산으로서의 이 취급을 받는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뭐 금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 국채의 비중을 좀 줄이고 네. 금을 늘리는 이제 추세였고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구 국가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도 요새 금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한동안 이어지면 이보다는 좀 더 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어쨌든 둘 다 이제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면에 주목을 하면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실제로 톰리 기자. 비트마인 회장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1일 날 싱가포르 토큰 2049라는 행사에서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는 금의 한 10%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뭐 추정을 해보면은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한 90% 더 있다. 뭐 이런 식의 추정의 말이고요. 물론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죠. 엑스카보라는 분은요. X라는 SNS에 비트코인 강세는 9월 13일 종료됐다.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이라는 것은요. 맞추는 사람이 결국은 대가가 되는 이런 싸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누구나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개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이러한 분들이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중장기적으로 이게 정말로 모멘텀이 되어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큐마크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왜 영어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Cash is trash. 이걸 이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손해보는 상황. 뭐 역사적으로 그러했습니다만 또 앞으로는 얼마나 갈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제 또 의견들은 갈리기는 합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은 오늘 뭐 개장 초에 3,600 코스피가 넘기도 했습니다만 혹시 그 기자분들 주변에서 주식 투자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 뭐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어떻게 좀 많이들 물어봅니까? 예전하고 좀 비교했을 때? 많이 물어보죠. 느끼시기에.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 3,000선 처음 넘어왔던 20년 말 21년 초에 비했을 때도 여전히 좀 조용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어때요? 동학개미 운동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주식 투자 활성화 계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6개월 내에 주식 계좌. 투자를 한 이제 계좌의 수는 이제 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다들 약간 뭐 이제 4,000 그러니까 3,600 터치하고 나서는 조금 좀 쉬어가는 타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0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 3,500을 넘었어도 우리나라 코스피의 PBR을 보면 그러니까 주가 자본 수익 비율 주가 자본 수익 자본 비율이죠. 1.19배밖에 안 돼요. 이게 S&P 500 지수가 이 PBR이 4배가 넘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지난번에 이게 대주주 요건을 그 한 종목당 10억 원으로 강화했다가 워낙 반발이 세고 이러니까 그걸 없던 걸로 했었잖아요. 네. 이것만 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는 좀 확인이 됐다라는 생각에 지금 13일부터 시작되는 이 국정감사,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조정할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증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시장의 의견들을 조금 반영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지금 정부안은 35%인데 뭐 이제 민주당에서 제시한 한 25% 그 사이에서 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우리가 불기둥이라고 좀 표현하기도 하던데 불붙은 증시 이 투자 심리를 조금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정책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래도 코스피는 4,000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그 PBR이라고 하는 주가 순자산 배율 우리나라 이제 1.1배 좀 넘어선 거고 뭐 해외 같은 거 1.4배, 1.5배만 가더라도 그냥 4,000을 넘어설 수 있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만 또 현실은 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김진우님 누구나 주식 얘기를 할 때 주식 매도 누구나 부동산 얘기할 때 부동산 매도 투자는 역발상이 확률적으로 더 들어맞죠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유현숙님은 만약에 떨어지면 안전자산보다 주식이 먼저 떨어지겠죠 이렇게 보내주셨고 신승호님은 그렇다고 적금을 깨서 주식하기는 무서워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 물론 이제 저마다의 성향 그리고 이 자금의 목적에 따라서도 판단은 달라지는 거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그 예탁금이라고 하는
일종의 투자 대기 자금이죠. 76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투자를 좀 궁리하고 있다라는 자금은 주변에 계속 맴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강예주 에디터. 네, 일단은 말씀하신 투자자 예탁금이 이제 투자자가 주식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이제 금액이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대기 자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CMA라고 하는 우리 단기 보관 자금 잔고도 100조 원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그 B2 규모, 빚내서 이제 투자하는 그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저희가 신용공여 잔고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지금 23조 원이 넘어서 연중 최고치 기록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일단은 이런 지표들이 보여주는 바는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기로는 그 미국 서학개미들 이제 대표되는 그 미국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좀 투자 심리가 옮겨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최근에 이제 그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 방한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곳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 체결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국내 증시 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밝히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고 남은 과제는 이런 투자 심리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증시에 장기적으로 이제 조금 올려가는 그런 효과를 낼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도체 관련 주자가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4.8%, 7.6%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반도체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나 그 AI 관련된 투자 흐름. 그러니까 기존에는 AI 관련된 투자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같은 걸로 쏠렸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그 추론이라고도 하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 데이터 센터 수요도 많아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수요가 많아진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일각에서 미국에서도요. 계속 AI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 혹은 여기서부터는 좀 거품이다. 이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기자분들은 무게감을 둔다면 어디에 더 두세요? 저는 이번 시기를 21년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21년이 말씀해 주셨던 그 동학개미 운동이 한창이었고요. 예탁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당시였습니다. 그때는 피크아웃이라고 하죠. 정점을 찍고 주식이 확 빠졌었거든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투자들의 관심도 과연 이번 주식시장도 21년과 같은 현상을 재현하는 것은 아니냐 이게 우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말씀해 주신 대로 AI의 유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반도체주라든지 뭐 자동차주 여러 가지 배터리주 같은 게 좀 주목을 받았다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 그리고 사실상 완전히 끌고 가고 있는 것이 AI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AI가 거품이 아니냐 이게 지금 화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기자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젠슨왕 이런 분들은 AI 실체가 있다. 앞으로 갈 게 정말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론도 만만치는 않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또 과거를 봐야 되는 결국에는 2000년 IT 버블이거든요. 이 IT 버블 때라고 뭐 대단히 실체가 없다. 뭐 그게 안 좋기만 하겠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요는 폭발했지만 수익화가 아직 불확실하고요. 정말로 상용화, 진짜로 일상에 스며드는 AI 기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전체 증시 차원에서 봤을 때 AI 관련 일부 기술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낮다라는 데에 대한 이제 지적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한 축이고 이게 S&P 500 지수 내에서 기술주 비중이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좀 키우고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AI 관련 거품이 터질 경우에 주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걱정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닷컴 버블 때랑 그 직전 모습이랑 좀 닮아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GPT 나온 이후에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도로 높아졌다가 이후에 한 거품론 나오면서 조금 주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또 기대감이 올랐다가 이 과정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품론이 잊을만 하면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약간 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런지 상시적으로 거품론이 한쪽에서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중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지적들은 AI 순환적 거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오픈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를 수백만 개 엔비디아 칩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투자금이 그대로 엔비디아 매출로 돌아오는 구조. 그러니까 결국 내부 돌려막기 아니냐라는 지적인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AI의 가치가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라는 건데, 그런 지적과는 별개로 저는 이런 경고음이 있으니 오히려 시장은 조금 이성적이다 아직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확 쏠려 있는 것도 그죠. 아니고 양쪽에서 그쵸. 팽팽하게 경고음도 나오고 이럴 시장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 아직은 이성을 잃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옥적거리긴 진행될 거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찰리 먼거처럼. 금리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여기에서 하락할 요인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금리를 올린다? 근데 최근에 뭐 WTI 국제유가 61달러까지 떨어졌고 미국의 물가도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AI 투자를 줄이게 될까? 빅테크들은 여기서 투자를 줄였다가 낙오될까 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전 세계인이 AI 사용을 과연 줄일까? 여러분은 줄이고 계십니까? 늘리고 계십니까? 이것만 생각해봐도 사실 답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증시는 현재 3,59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태계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칩을 설계하는 회사 그리고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들 간의 어떤 거래 중심으로 좀 시장이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AI 회사, 뭐 칩 메모리 회사, 시스템 구축사, 뭐 인프라 같은 회사들이 전략적 제휴를 이제 맺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다자 간의 어떤 협력 관계. 이게 AI 연산량이 이제 세계적으로 폭증을 하면서 AI 모델, 뭐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인프라가 이제 다 같이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묶이는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또 AI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엔비디아 한 곳에만 좀 의존하게 되면 좀 리스크가 커졌는데, 이렇게 연합 구도가 생기게 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또 팔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그 연휴 중에 이제 핫 이슈가 나왔던 게 엔비디아의 경쟁사로 꼽히는 AMD와 오픈 AI가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에게는 굉장한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 향후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비롯한 그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 것이냐, 이걸 좀 같이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또 증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이어가 볼게요. 한 번 더 퀴즈,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이 상태에 들어선 지 9일째입니다. 일시적인 업무 정지 상황이죠.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업무를 멈춘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참에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밝히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 세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6264님 셧 오프. 조금 힌트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35님은 디폴트 아니고요. 세 글자입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아까 어디 썼는데? 신승호님이 아까 옛날에 가게 문 닫을 때 이런 말을 했죠. 샷다 내려라, 영업 끝났다. 옛날에 이제 셔터를 샷다라고 했던 그 일본어 발음 잔재가 남아 있었죠. 이미영님, 우리 집 재정도 이 상태입니다라고. 씁쓸한데요. 그리고 하정숙님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맏며느리 추석 차례상 차리느라 힘들었는지 허리가 아파서 고생했어요. 오늘은 괜찮네요라고 글을 보내주셨고요. 또 연휴의 끝자락에서 후유증도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세 글자,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커피 쿠폰만 40장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692님이 방송국 커피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하나 보내드려야겠네요. 자, 두 번째 이슈,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 사면이 연휴 전에 이루어졌죠. 370만 명의 신용 점수가 오르게 된 건데요. 일단 이 같은 대규모 신용 사면을 해야 했던 이유,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간단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신용사면 지난 9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광복절 특별사면의 후속 조치고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던 것인데 그 대상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고요. 2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에 이들에 대해서 신용을 회복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개인 295만 명, 개인 사업자 74만 명 등 합쳐서 말씀해 주신 370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 벌써 좀 많이 갚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57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향됐다 하고요. 나머지 분들도 갚기만 하면은 올해 연말까지 신용이 상환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용점수가요? 네, 맞습니다.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 세금을 체납한 기록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별개의 문제여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신용을 회복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이 체납 기록이 남아 있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용 회복되면 뭐하냐, 이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해달라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한켠에서는 신용 사면만 이루어져도 참 어마어마한 건데 세금 체납 기록까지 지워달라고 하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같이 지워줘야지 실효성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국세가 체납되는 것도 정부가 어떻게 지워줄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뭐 일부 추진하고 있긴 한데 네. 이게 사실 연체 정보보다도 신용 점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체납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체납한 세금을 완납을 해도 이게 3년간 신용평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보면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금을 다 갚지 않으면 7년간 이게 신용정보원 같은 이제 공공정보로 공유가 되고요. 7년 안에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면 공공정보 기록에서는 삭제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간 이제 신용거래에 활용이 돼서 불이익이 이제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게 사실 이제 500만 원이라는 기준도 너무 하고 7년이라는 기준도 너무 과하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이런 지적이 좀 나와서 지금 정치권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런 국세를 체납할 경우에 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체납액을 이제 지워주는 이제 내용의 이 개정안을 발의를 준비 중인 건데 이거 만약에 이제 뭐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뭐 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렇게 5천만 원 미만인 체납총액 보면 4조 7,700억 원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배드뱅크 설립해가지고 금융 채무 조정하겠다는 대상 규모가 16조 원이 좀 넘는데 여기에 비하면 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삭제를 해줘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재기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으로 이제 재기할 수 있게끔 국세 4조 원 정도를 안 받고 그 기록도 지워주자. 또 한켠에서는 세금도 지금 모자란데 한 해에 수십조 원씩 덜 거치는 판국에 끝까지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한켠에서는 어차피 그분들을 낼 능력도 이미 없는 사람이니 새 출발이라도 할게 지원해주자. 또 이렇게 또 엇갈리는 거고요. 아까 잠깐 배드뱅크라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세도약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10월 1일에 출범을 했더라고요. 16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113만 명. 어떤 돈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배드뱅크 말씀하신 세도약 기금이 연체된 누군가의 채권을 사들여서 소각, 그러니까 없애준다는 의미고요. 아니면 채무를 조정해주게 됩니다. 뭐 원금 일부를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뭐 이자를 안 내게 해주거나 등등이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채무자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생계형 재산 외에는 갚을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없거나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인데요. 이 세도약 기금에 각 그 금융협회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생보, 은행 뭐 이런 곳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협회에 해당하는 회원사들이 이 세도약 기금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그 채권들을 기금이 사들이고 없애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원탁의 기자들 세 분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이분들이 한 3개월 넘게 안 갚아. 근데 이제 한 받을 가능성 70% 해서 70만 원으로 계산을 해놓다가 또 안 갚아. 30만 원으로 계산을 해놓다가 또 안 갚아.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라 받을 확률 10만 원으로만 내가 적어놓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10만 원 우리가 사갈게요. 대신에 우리 돈으로 그 10만 원은 이제 없는 셈으로 쳐드릴게요라고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권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는 10만 원어치만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금은 어찌됐든 간에 못 받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드뱅크가 돌아간다라는 거고 또 한켠에서도 역시
형평성 논란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열심히 갚은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맞습니다. 이 정부가 대규모 신용 사면에 나선 이유 심플합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도모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경기와 소비 진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카드를 다시 만들어서 돈을 쓰면 돈이 돌지 않겠냐라는 것이고요. 특히 2030 세대가 많다라는 것이죠. 청년층 중심으로 재기를 지원해야지 이 사람들이 꿈을 갖고 또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실효성이 크다라는 것들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이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되겠죠. 안 갚아도 이렇게 해주네 이러면서 재연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하게 금융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또 심리적인 문제,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민적인 감정을 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반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유미 님도 체납 기록까지 지워주는 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잘 갚고 있고 하루라도 연체되는 거 이제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싶은 거죠. 근데 항상 이유는 있습니다.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혹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때문에 이분들의 재기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항상 반복이 돼 왔던 일이에요. 탕감이라는 게. 네. 언제까지 이걸 또 반복해야 될까요? 강희지. 사실 이 부분이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니냐,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받는 지점인데요. 과거에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게 되면 이 소각이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공터에서 이제 문서를 활활 태우는 그런 식의 어떤 보여주기식도 보여주기는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좀 더 비판을 받았던 것이고, 은행권 입장에서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좀 숨은 불만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것들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한 것이 이 비탄감이 해준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재기를 하는 어떤 장치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관련된 정책들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채무를 소각을 해주는 것이 물론 중요한 이슈이고 꼭 알아야 하는 분들이 뭔가 낭떠러지에 서 계신 분들이 어떤 희망을 얻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그래서 어떻게 더 잘 갚아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점들이 좀 부담될 수 있어서 취업복지제도 연계 병행이라든가 뭐 장기 연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정비하는 어떤 방침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단순히 탕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장기적으로 제도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장치라는 점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희 님이 희망을 갖는 게 아니고 다시 신불자가 됩니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이성규 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덕적 해이를 하면서 비웃으며 사는 사람들 완전히 도덕적으로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처럼 이렇게 닫아버리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고, 또 반대로 8451님은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야 소비도 경제도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권소영 기자. 실제로 신용 사면 대상자 중에 한 30% 정도가 다시 연체를 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근데 3분의 1이 다시 연체하더라.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자영업자들이 지금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워낙 내수 경기 안 좋고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가 한번 이제 잘 안 되면 다시 재기 불능인 그런 이제 환경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 창업으로 인한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지역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못 갚냐 안 갚냐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갚았냐 정말 안 갚는 거냐 이 차이를 정부가 이 세세히 좀 들여다보고 정말 못 갚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편으로 이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아마 이번 이제 이 배드뱅크 설립하면서도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혜택들도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기간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에게 뭐 예를 들어 은행 이자 좀 환급해 줄게라든가 아니면 뭐 장기 분할 상환 가능하게 해줄게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대출금리를 낮게 해서 특례 대출을 해줄게 약간 이런 식의 뭐 지금 정부도 이런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 좀 강화해야 성실 상환자들의 불만을 좀 낮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또 이제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한테 금리를 낮춰주거나 이자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 역시 누군가의 돈일 겁니다. 은행이나 금융사에서 또 나와야 하는 돈일 테고 그것 역시 또 형평성 논란은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재기할 기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또 그 한켠에서는 누군가의 또 피해
일 수 있다라는 거. 해서 참 도덕적 해이와 또 경제를 좀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라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 사이에서 고민해 볼 점이 참 많기도 합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은요.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어제가 한글날이었죠. 말과 글 말고도 손으로 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어라고 하죠. 이게 수어가 10년 전에 법적으로 인정된 공식적인 우리 언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이 약 4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들을 위한 수어 통역의 세계.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직업적으로 접해보겠습니다.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어 통역사를 만나신 거예요? 네. 이분 경력이 좀 많으신가요? 아마 기사로 얼굴을 확인하신 분들은 어디선가 본 것 같다. 뭐 TV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수어 강사로는 약 한 20년, 그리고 이제 농인 수어 통역사로는 약 17년째 활동 중인 굉장히 베테랑이시네요. 네, 수어 통역사이신데요. 이분의 부모님 두 분 모두 농인이셔서 예.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수어를 좀 배워야 하는 현실이었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분이 태어나서 한 두 돌쯤 됐을 때 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부모님께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농인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의 동생이 있습니다. 네. 그 동생을 포함해서 가족 모두가 이제 농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어를 태어나면서부터 제1 언어로 배우게 됐고, 농인들이 집에서만 쓰는 수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홈사인이라고 하는데, 네. 가족들만 뭐 좀 아는 이렇게 줄임말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학교에 가보니까 수어에 다른 표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표준 수어를 익혔다고 합니다. 홈사인. 네, 참고로 우리 가족끼리만 알아듣는 손짓, 발짓 뭐 이런 거. 그렇죠. 약어처럼 이렇게 쓰는 건데, 인터뷰하면서 좀 알게 된 건데, 예전에 농아인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농아인. 네. 농아인. 근데 이제 아자가 이 버금아자를 쓰는데, 예. 이 뜻이 말을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지금은 농인으로 통칭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을 농인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용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강홍민 기자는 어떻게 그 수어 통역사분하고 어떻게 소통을 한 거예요? 이제 다른 청인이라고 하면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 비장애인 수어 통역사가 이제 통역을 하면서 이중으로 그렇게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수어를 좀 배우셨나요? 이번 기회에? 배웠는데요. 네. 어렵더라고요. 뭐 감사합니다. 뭐 요 정도. 박미영 님이 수어 공부한 지 1년 됐는데 오늘 기대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 이게 수어가 어렵죠. 그렇죠. 또 왜 우리가 뉴스라든지 어디에서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뭐 발표할 때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이 화면 하단에 이렇게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시 통역처럼. 근데 그분들 보면요, 표정이 굉장히 생동감이 있으세요. 보통 이제 브리핑할 때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수어를 하는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데, 맞아요. 이 수어에서 손 말고 뭐 얼굴, 머리, 그리고 몸 같은 이 비수지 부위를 활용하는 걸 비수지 기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수지 기호. 비수지 기호. 이게 청인들의 음성과 억양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이 표현 방식을 인터뷰에서 확인을 했어요. 이 청인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아프다라고 표현을 할 때 아픔의 강도에 따라서 이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뭐 조금 아플 때는 아프다. 근데 많이 아프다라고 할 때는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억양과 강도를 전달해 줘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걸 표정으로 하는 거네요. 이 수어에서도 무표정으로 그냥 표정 없이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몸을 막 구부리면서 크게 표현하면 그만큼 심한 통증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강조와
억양의 뜻을 담고 있다. 그렇죠. 맞아요. 혹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혹시 수어에도 사투리가 있을까? 이게 지역마다 그런 표현하는 게 좀 다를까요? 어때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예. 사투리도 있고 이 외국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전라도 농인들과 네. 식당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어로 이 전라도 농인분이 이분한테 코딱지라는 표현의 이 수어를 하면서 코딱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에서 이렇게 뭘 빼듯이 코에서 뭘 빼듯이. 네, 그게 코딱지예요? 이게 코딱지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빼듯이 요거 먹을래? 라고 이제 했대요. 식당까지 와서 이 코딱지까지 먹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되게 좀 당황하셨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만 하고 나는 안 먹겠다라고 했더니 이 전라도 표현의 수어가 이 코를 빼는 게 콩나물이었다고 해요. 너 콩나물 먹니? 콩나물 먹을래?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안 먹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른바 서울말 수어로는 코에서 뭘 빼내는 게 코딱지인데 전라도에서는 그게 콩나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콩나물 같긴 하네요. 그래서 콩나물을 먹겠다고 물어봤는데 이걸 안 먹겠다고 하니까 콩나물을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이런 식으로 사투리가 있다. 그렇죠. 오해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젊은 농인들이 새로운 신조어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수어로도 신조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한 이제 50을 넘기셨는데 이분도 못 알아듣는 수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는 이 신조어 수어가 꽤 많다고 해요. 뭐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용어나 인터넷 용어나 그렇죠. 수어나 막 Z세대들이 막 새로운 말 만들어내고 막 줄임말 생기고 갈수록 복잡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끝없이 하셔야겠네요.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또 직업이고요. 당연히 언어니까 시대에 따라서 또 변하게 될 테고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거. 외국어. 이게 만국 공통어로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나라마다 다르다면서요. 네, 외국어도 조금씩 이제 국가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제 통역사도 국제 통역사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건 저 같은 이제 청인들이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 좀 이제 위축되고 꺼리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 농인들은 손짓, 발짓,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수지교를 굉장히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과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게. 그러면 이게 또 나라별로 다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야기한 사투리도 지역별로 배워야 하는 데다가 외래어도 배워야 되고 아예 외국어 자체도 수어로 따로따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근데 수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지역별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외국인이 하는 수어의 경우에는 뭐 단어나 표현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수어 통역사까지 하려면 공인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수어 통역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농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어를 이제 배워 오다 보니까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좀 쉽겠다 생각하실 텐데 태어날 때부터 이 농인이 된 분들은 수어가 제1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자격증 시험을 좀 들어보니까 문장을 보고 수어로 통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농인의 수어를 보고 다시 음성으로 옮기기 같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어도 배워야 하고 글과 말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하고 들리진 않더라도. 맞습니다. 4762님이 외국 팝 가수 공연에서 수어 하시는 분은 영상을 봤는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팝 음악까지도 수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감정까지. 대단합니다. 아까 이제 청인과 동인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비장애인 통역사 맞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인 수어 통역사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을 할 때? 이분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청인이 하는 수어는 평면적이다라고 하면 농인의 수어는 입체감이 있는 3D라고 표현을 했는데 같은 내용이더라도 농인이 통역하면 뭐 표정의 변화가 더 이제 생생하고 풍부하게 전달이 돼서 실제 우리가 뉴스나 뭐 국회 브리핑을 볼 때 이 정보를 접하는 농인들이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이분의 아버지께서 농인이신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 수어로 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인 통역사가 하는 내용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 지역별로 뭐 영어 난 열심히 하지만 외국인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비슷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실제 농인 통역사가 전달해야 되는 정보를 농인들이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 농인 통역사가 뉴스나 브리핑을 이제 전달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그 청인 통역사가 많이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수어 통역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농인과 청인 이 두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수어 통역사가 단순히 이제 단어를 전달한다라기보다 양쪽의 사고와 표현을 잘 전달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문 지식도 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농인이 갔을 때 청인 의사가 강경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의료 지식 없는 농인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이 딱딱해져서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이제 풀어서 이 수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어 통역사 중에서 청인 통역사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인 통역사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여전히 부족한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수어 통역사 센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센터 차원에서도 이 처우나 근무 환경을 조금씩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박경혜 님이 저도 수어 배워보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서 참 어렵기도 합니다만 통역장인 분들에겐 정말로 중요한 일.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수어 통역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살 이야기 할 겁니다. 이번 연휴 때 혹시 살이 조금이라도 찌신 분들 있지 않을까요? 하도 잘 드셔가지고 원래 추석 때는 이제 잘 먹고 살도 좀 찌는 건데 연휴 이후에 다시 어떻게 살을 뺄 수 있을까요? 비만 전문의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법 들어보겠습니다. 먹는 얘기만 나오면 좀 긴장이 됩니다. 잠시 후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